여러분, 아이스크림을 한 입 떠먹는 순간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차갑고 달콤한 그 한 숟갈은 너무 익숙해서 마치 원래부터 우리 곁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디저트는 한때 권력의 맛이었습니다. 얼음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람만이 차가움을 즐길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이 왕과 귀족의 전유물에서 거리의 아이들까지 누리는 국민 디저트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음식의 역사가 아니라 냉장 기술과 유통, 도시의 탄생, 소비 문화의 확산이 한 스푼의 디저트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차가운 혁명의 역사입니다. 아이스크림의 시작은 생각보다 아이스 쪽에 더 가깝습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눈과 얼음을 저장하고 여름에 꺼내 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얼음을 캐서 땅속에 묻거나 깊은 저장고에 보관해 더위를 견디는 문화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 얼음이 누구의 것이었느냐입니다. 얼음을 여름까지 보존하려면 노동력, 저장시설, 관리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곧 권력과 부의 문제였습니다. 궁정이나 대저택처럼 사람과 자원이 집중된 곳에서만 가능한 일이었고, 그래서 차가운 디저트는 자연스럽게 상류층의 취향이 됩니다. 당시의 차가운 후식은 오늘날의 아이스크림과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눈이나 얼음을 과일즙, 꿀, 향신료와 섞어 먹는 방식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맛의 정교함보다 차가움 자체가 희소한 사치였다는 사실입니다. 차가움은 여름의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이었고, 기적은 흔히 권력의 주변에서만 반복됩니다. 시간이 흘러 유럽으로 시선을 옮기면 차가운 디저트는 더 화려한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왕과 귀족이 모이는 연회에서 차가운 후식은 단순히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시가 됩니다. 얼음이 녹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람, 저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운반하는 사람, 설탕과 과일을 가공하는 사람, 그릇과 기물을 준비하는 사람. 이 모든 과정은 보이지 않는 노동과 보이는 권력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설탕 자체도 당시의 값비싼 재료였습니다. 설탕이 식민지 경제와 노예 노동, 해상 무역과 깊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떠올리시면 차가운 달콤함은 이미 세계사의 흐름 위에 놓여 있습니다. 즉, 왕의 아이스크림은 단지 레시피가 아니라 제국과 무역, 계급과 노동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이 정말로 혁명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점은 조리법이 공개되고 기술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한때 궁정의 비밀처럼 취급되던 냉과 디저트 제작법은 점차 문헌과 요리서로 정리됩니다. 레시피가 적힌다는 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지식이 특정 집단의 손에서 빠져나와 사회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도시가 성장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전문 제과점과 카페 문화가 자리 잡습니다. 어떤 음식이 가정이나 궁정에서만 존재하던 시기를 지나 가게에서 팔리기 시작하면 그 음식은 이미 사회적 성격이 바뀝니다. 아이스크림은 바로 그 전환을 겪습니다. 여전히 비싸고 특별한 간식이었지만 왕만의 전유물은 아니게 됩니다. 시민의 돈으로 맛볼 수 있는 사치, 이것이 대중화의 첫 단계입니다. 왕의 식탁에서 내려온 음식은 처음엔 여전히 품격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시장에 논리가 붙는 순간 성격이 달라집니다. 더 많이 팔기 위해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더 일정한 맛을 내기 위해 표준화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대중 디저트로 바꾼 결정적인 힘은 냉장과 유통의 기술입니다. 아이스크림은 맛만 좋다고 되는 음식이 아닙니다. 녹기 전에 만들고, 녹기 전에 옮기고, 녹기 전에 팔아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얼음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고 보관 용기를 갖춰야 하며 차가움을 유지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도시로 얼음을 대량 공급하는 산업이 성장합니다. 겨울에 얼어붙은 호수나 강에서 얼음을 잘라 저장하고 여름에 운반해 판매하는 사업이 커집니다. 얼음은 더 이상 자연의 선물이 아니라 상품이 됩니다. 그리고 상품이 되면 공급이 늘고 가격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이 얼음 산업의 성장 위에서 한 걸음 더 대중에게 가까워집니다.
여기에 기계식 냉장 기술이 등장하면서 판이 바뀝니다. 자연 얼음에만 의존하던 시대에는 계절과 지역의 한계가 있었지만 인공적으로 차가움을 만들 수 있게 되면 아이스크림은 더 이상 특정 도시나 특정 계절에 묶이지 않습니다. 또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가격은 더 낮아지고 맛은 더 균일해집니다. 균일해진다는 것은 예술성의 퇴보로만 보이기도 하지만 대중화의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사도 비슷한 맛을 기대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생기면 아이스크림은 일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들어온 음식은 문화가 됩니다. 어른은 더위를 견디는 작은 사치로, 아이는 기념일이 아닌 날에도 받을 수 있는 선물로, 연인은 산책의 마침표로 아이스크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스크림은 왕의 권력을 보여주던 상징에서 도시 생활의 리듬을 만드는 상징으로 변합니다. 또 한 번의 큰 변화는 거리로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아이스크림이 가게 안에서 접시에 담겨 나오는 디저트였다면 그 다음 단계는 손에 들고 걸어다니며 먹는 간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 콘과 같은 먹을 수 있는 용기의 확산입니다. 용기가 바뀌면 소비 방식이 바뀌고, 소비 방식이 바뀌면 시장 규모가 달라집니다. 앉아서 먹는 디저트는 시간과 장소를 요구하지만 들고 먹는 디저트는 순간과 이동을 허락합니다. 산업화 이후 도시의 삶이 빨라질수록 손에 들고 먹는 음식은 더 강해집니다.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귀족에 앉은 디저트에서 대중에 걷는 디저트로 변해갑니다. 왕의 연회장에는 규칙이 있었지만 거리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의 대중화는 곧 맛의 민주화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 민주화 뒤에는 공장, 설비, 유통망, 노동의 체계가 있습니다. 차가운 달콤함은 사람들의 손을 즐겁게 하지만 그 차가움을 유지하는 사회적 장치가 함께 성장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과정을 차가운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혁명은 종종 왕을 몰아내는 사건으로만 이해되지만 일상의 혁명도 존재합니다. 누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기준이 바뀌는 순간 사회는 조용히 뒤집힙니다. 아이스크림은 그 변화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때 얼음은 권력이었고, 설탕은 제국이었고, 차가운 디저트는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이 커지고 유통이 촘촘해지면서 그 사치는 어느새 누구나 누리는 일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기준을 세웁니다. 더 특별한 맛, 더 고급스러운 재료, 더 독특한 식감. 대중화는 언제나 다시 차별화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왕의 전유물에서 국민 디저트가 되는 동안 우리는 차가움이 가진 사회적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목격합니다. 차가움은 더 이상 권력의 증거가 아니라 일상의 위로가 됩니다. 누구나 더운 날 한 번쯤은 차가움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사회가 은근히 합의해버린 것입니다.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의 역사는 달콤함의 역사가 아니라 접근성의 역사입니다. 왕만 누리던 차가움이 어떻게 시민의 손으로 옮겨왔는지, 기술과 유통이 어떻게 계급의 맛을 일상의 맛으로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음식이 어떻게 시대의 얼굴이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드실 때는 그 한 숟갈 안에 들어있는 겨울의 얼음, 설탕의 항로, 도시의 공장, 그리고 거리의 자유를 함께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단지 맛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구조이기도 하니까요. 아이스크림은 차갑지만 그 뒤에 숨은 변화는 뜨겁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가운 혁명입니다. 빵집 문을 여는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리의 모퉁이를 돌면 갓 구운 빵의 향이 먼저 인사하고 사람들은 봉투 끝에서 바삭한 소리를 들으며 오늘의 리듬을 맞춥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길고 가늘고 손에 쥐는 순간 프랑스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빵이 있습니다. 바게트입니다. 그런데 이 바게트가 단순히 맛있는 빵이어서 사랑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한 시대의 생활, 노동, 정치, 그리고 문화의 자존심이 모두 겹쳐져서 마침내 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게트가 어떻게 프랑스인의 일상이 되었고
어떻게 세계가 인정한 문화가 되었는지 그 길고도 따뜻한 역사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바게트라는 형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둥근 빵이나 두툼한 덩어리 빵이 당연하던 시절에 왜 프랑스는 길고 얇은 빵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바게트의 기원에는 여러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전쟁과 이동의 편리함을 말하고 또 어떤 이야기는 파리의 도시 문화와 속도를 말합니다. 다만 학계와 자료가 비교적 설득력 있게 바라보는 흐름은 근대의 도시 생활과 제빵 노동의 변화입니다. 20세기 초 프랑스에서는 빵집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생기고 새벽부터 일하던 제빵사들의 작업 리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침 식탁을 맞추려면 빵은 빨리 구워져야 했고 그 해결책으로 더 길고 얇아 열이 잘 통하는 빵이 유리했습니다. 굽는 시간이 짧고 겉껍질은 더 바삭해지고 속은 가볍게 부풀 수 있는 형태가 바로 바게트였던 것입니다. 빵의 모양은 낭만이 아니라 도시의 시계와 노동의 규칙이 만든 형태의 발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게트가 자리 잡는 데에는 단순한 효율만이 아니라 프랑스가 빵에 부여해온 특별한 의미가 크게 작용합니다. 프랑스에서 빵은 배를 채우는 음식인 동시에 사회였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민심이 흔들리고 빵이 부족하면 분노가 폭발하는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시기의 굶주림과 소문, 그리고 빵을 둘러싼 정치의 기억은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먹는 것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매일 사 먹는 바게트는 자연스럽게 생활의 권리처럼 여겨졌습니다. 빵집은 단골의 안부가 오가고 동네의 리듬이 모이는 장소가 됩니다. 바게트를 사러 가는 길은 장을 보는 일이면서 동시에 동네와 연결되는 작은 의식이 됩니다. 바게트가 문화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이 만든 공동체의 온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산업화와 대량 생산입니다. 전후의 경제 성장과 유통의 확대는 빵에도 규격과 속도를 요구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빵이 빠르게 퍼지고 냉동 반죽과 대량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빵집에서 직접 반죽하고 직접 굽는 빵이 점점 줄어든다는 불안이 생깁니다. 바게트는 프랑스의 상징인데 그 상징이 편리함 속에서 맛과 기술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이었지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프랑스의 전통빵에 대한 제도적 보호입니다. 1993년 프랑스는 전통 방식의 빵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른바 전통 바게트가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기준을 세웁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빵은 빵집에서 직접 만들고 재료는 기본에 충실하며 불필요한 첨가물로 품질을 속이지 않는다는 방향입니다. 이 규정은 바게트를 단지 상품이 아니라 기술과 양심의 결과물로 다시 정의합니다. 바게트를 굽는 사람의 손맛과 숙련, 발효를 읽는 감각, 오븐의 열을 다루는 경험이 프랑스의 기술로 자리 잡도록 돕는 장치가 된 것입니다. 바게트의 전성기는 이때부터 단단해집니다. 단지 많이 팔리는 빵이 아니라 지켜야 할 기술과 문화가 함께 붙은 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떠오릅니다. 파리의 아침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신문을 사듯 바게트를 삽니다. 어떤 분은 바게트를 반으로 갈라 버터를 바르고 잼을 바르고 어떤 분은 치즈나 햄을 끼워 샌드위치로 만들고 또 어떤 분은 수프에 찍어 먹습니다. 바게트는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먹는 방식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길쭉한 빵을 나눠주기 쉽고 식탁에서 조각조각 떼어 나누기 쉽습니다. 바게트는 프랑스 식사 문화의 중요한 장면을 만들어줍니다. 한 끼의 시작과 끝을 묻고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게트가 가진 문화적 기능입니다. 맛뿐 아니라 삶의 방식이 빵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가 그 의미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2022년 유네스코는 바게트 빵의 장인 기술과 문화를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게트 그 자체가
박물관 유리관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바게트를 둘러싼 생활과 기술, 그리고 공동체의 전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유네스코가 주목한 것은 바게트 한 조각이 아니라 그 빵을 매일 굽는 빵집의 작업, 장인이 기술을 전수하는 과정, 동네 사람들이 빵집에서 공유하는 일상, 그리고 프랑스 사회가 빵을 대하는 태도까지 포함한 문화 전체였습니다. 이것이 바게트가 문화유산이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바게트는 프랑스의 음식이면서 동시에 프랑스의 생활 방식이었고, 그 생활 방식이 세계의 눈에도 특별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게트의 전성기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지 유네스코 등재로 완성된 명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성기란 오히려 위기 속에서 더 선명해진 존재감에 가깝습니다. 도시의 속도가 빨라지고 삶이 간편함을 추구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 확실한 맛과 더 믿을 수 있는 손길을 찾게 됩니다. 바게트는 그 요구에 답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그 가벼움은 결코 대충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반죽의 수분과 발효의 시간, 성형의 긴장감, 칼집의 깊이, 오븐의 증기와 열 꺼내는 타이밍까지 작은 요소들이 겹쳐서 그 한 줄기 빵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바게트는 늘 오늘의 빵입니다. 어제와 똑같을 수 없고, 같은 제빵사라도 매일 다른 온도와 습도 속에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바로 장인의 세계이고, 그 세계가 프랑스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바게트는 프랑스의 국가 상징이어서 문화유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입니다.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 바게트를 상징으로 만들었고, 그 선택을 떠받치는 기술과 공동체의 문화가 바게트를 유산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시작했다는 전설이 있더라도 바게트의 진짜 힘은 거리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빵집 문이 열리는 소리, 새벽의 반죽, 오븐에서 나오는 김, 그리고 바게트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모여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바게트를 보실 때는 그냥 프랑스 빵 하나로만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 길고 얇은 형태 안에 노동의 역사와 도시의 리듬,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고집, 그리고 함께 먹는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 나라가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게트는 조용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한 척의 배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과 새벽의 경계, 수평선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고 파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배의 옆구리를 두드립니다. 갑판 위에서는 어떤 이들은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먼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고, 배의 가장 아래 빛이 닿지 않는 선창에서는 쇠사슬에 묶인 채 누운 사람들이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위와 아래, 갑판과 선창, 자유인과 포로, 이 하나의 배 안에는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세 대륙의 운명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 배입니다. 이 배들이 수백, 수천 번 대서양을 건너며 세계의 지도를 다시 그려나갔습니다. 유럽이 대서양으로 눈을 돌리기 전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에는 그들만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해안과 내륙에서는 오랜 전통을 가진 왕국들이 상업과 농업, 철기 기술을 발전시키며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요루바, 아샨티, 콩고 등 여러 공동체들은 자신들만의 신앙과 예술, 언어를 지니고 있었고, 가족과 씨족을 중심으로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하라 사막 이남과 지중해 세계와의 교역을 통해 다른 문화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마야, 아즈텍, 잉카 같은 문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원주민 공동체가 자연과 긴밀하게 연결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옥수수와 감자, 카카오, 담배는 이 대륙에서 수천 년에 걸쳐 길러진 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이 대서양을 건너오기 시작하면서 이 오래된 세계들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유럽은 왜 바다를 향해 나아갔을까요? 15세기 이후 유럽 여러 나라는 오스만 제국이 장악한 육상,
무역로를 우회하기 위해 새로운 항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동시에 금과 향신료, 새로운 시장에 대한 욕망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욕망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먼저 바다로 밀어냈고 곧이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까지 대서양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항구를 세우고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지역에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잇는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대서양의 삼각교역입니다. 삼각교역이라는 이름은 유럽의 항구에서 배가 출발해 아프리카 해안으로 내려간 뒤 그곳에서 사람들을 실어 아메리카로 건너가고 다시 설탕과 커피, 면화, 담배 같은 상품을 가득 싣고 유럽으로 돌아오는 항로를 가리킵니다. 지도 위에 그려보면 대륙 사이에 삼각형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너무 단순합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수백만 명의 삶과 죽음, 눈물과 절규, 그리고 문화와 음악, 음식과 언어의 뒤섞임까지 모두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 서서 차례로 그 풍경을 바라보려 합니다. 먼저 유럽의 항구로 가보겠습니다. 리스본, 런던, 리버풀, 보르도 같은 항구 도시에서는 거대한 범선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배의 선주와 상인들은 항해를 떠나기 전 철저하게 계산했습니다. 배에 실을 직물, 금속 제품, 술, 무기, 각종 공산품들을 준비했고 그 물건들은 아프리카 해안에서 사람들을 사들이기 위한 교환품이었습니다. 이 항구 도시들은 삼각교역이 가져다주는 이익으로 점점 더 번성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상인들의 저택, 은행, 보험회사, 조선소까지. 이 모든 것은 대서양 건너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말해주지 않은 채 눈부신부의 풍경만을 드러냈습니다. 배가 유럽을 떠나면 다음 목적지는 서아프리카의 해안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제국주의 이전부터 존재하던 여러 왕국과 공동체가 있었지만 유럽 상인들의 등장은 그 지역의 권력 구조와 경제를 빠르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부 아프리카 지배층은 유럽에서 가져온 무기와 물품을 얻기 위해 이웃 부족이나 전쟁 포로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 전체가 한 목소리로 움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유럽과의 거래를 거부했고 또 어떤 공동체는 그 인신 매매의 주요 협력자로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 내부에서도 갈등과 전쟁이 증가했습니다. 유럽은 직접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도 해안에서 이 같은 갈등을 이용해 사람들을 모아 배에 실을 수 있었습니다. 배에 실린 이 사람들은 한때 각자의 공동체에서 가족이자 친구였고 농부이자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서는 이름을 잃고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선창은 낮고 어두웠으며 바닥에는 숨 쉴 틈도 없이 사람들이 눌려 있었습니다. 쇠사슬은 그들의 다리와 손을 묶었고 수주에서 수개월에 이르는 항해 동안 질병과 굶주림, 폭력은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구간을 사람들은 나중에 중간 항로라고 불렀습니다. 아프리카 해안에서 출발한 배들이 아메리카로 향하는 이 항해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극단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존의 아메리카 땅을 밟은 사람들조차 가족과 고향, 언어와 이름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배가 드디어 아메리카의 카리브해 섬이나 브라질, 북아메리카 남부의 항구에 도착하면 배 안의 사람들은 경매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노동력으로 평가되었고 몸 상태와 근육, 나이를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이렇게 팔려간 사람들은 설탕, 담배, 면화 농장을 비롯한 플랜테이션에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은 해가 아니라 감독의 채찍으로 알려졌고 그들의 노동은 유럽의 설탕과 커피, 면화, 럼주로 바뀌어 배에 실렸습니다. 이 상품들은 유럽의 카페와 식탁, 옷장으로 들어가 새로운 유행과 생활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과 편안함 뒤에는 대서양 건너편에서 묵묵히 흘린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삼각형의 마지막 변을 따라 유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실려온 설탕과 커피, 초콜릿, 담배, 면화는 유럽의 문화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카페는 새로운 사교의 공간이 되었고, 설탕이 들어간 디저트는 귀족뿐만 아니라 점차 더 많은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담배는 일상의 습관이 되었고, 면직물 산업은 값싼 원면 덕분에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음악과 춤, 종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끌려간 사람들은 자신들의 리듬과 노래를 잃지 않았고, 그것은 아메리카의 땅에서 새로운 형태로 피어났습니다. 흑인 연가와 블루스, 나중에는 재즈와 살사. 같은 음악은 모두 이 긴 여정 속에서 태어난 문화의 결실이었습니다. 문화는 억압 속에서도 서로 섞이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원주민 문화 역시 이 교류 속에서 깊은 상처와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삼각교역의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었지만, 유럽인의 도착과 함께 시작된 식민화와 전염병, 토지 수탈로 인해 삶의 기반을 잃어갔습니다. 그들의 땅 위에 유럽인의 도시와 농장이 세워졌고,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사람들과 함께 복잡한 사회 구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원주민 문화는 충돌과 차별, 억압 속에서 서로 얽히며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북미 남부 특유의 다층적인 사회를 만들어갔습니다. 피부색과 출신, 신분은 계급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고, 그 차별의 기억은 오늘날까지도 사회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볼 때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명단을 정리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안에는 인간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문화와 공동체를 지키려 했던 눈물겨운 노력이 녹아 있습니다. 아메리카의 노예들은 밤마다 서로의 언어와 노래를 가르치며 정체성을 지키려 했고, 새로운 땅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쳐 쓰고 섞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쿠두, 칸덤블레 같은 혼합 종교는 아프리카와 가톨릭, 원주민 신앙이 겹겹이 포개진 결과였습니다. 음식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조리법과 향신료, 원주민의 재료, 유럽의 빵과 기름이 섞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요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삼각교역은 수많은 폭력과 눈물 위에 서 있었지만, 동시에 지금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오늘날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음악과 음식, 언어와 종교, 심지어 스포츠와 춤에 이르기까지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대서양을 오가던 배의 그림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역사를 모른 채 현재만 바라본다면, 왜 어떤 지역에는 특정한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는지, 왜 어떤 사회는 피부색과 계급을 둘러싼 갈등을 여전히 안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두운 선창에 누워있던 사람들, 갑판 위에서 항해를 지휘하던 선장, 유럽의 항구에서 출항을 지켜보던 상인, 아프리카 해안에서 가족을 빼앗긴 이들, 아메리카의 경매장에서 누군가의 몸값을 계산하던 시선들. 이 모든 장면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거대한 연결 속에 있었습니다. 삼각교역이란 결국 인간과 인간, 대륙과 대륙 사이에 만들어진 거대한 관계망이었고, 그 관계는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부를 얻었고 누군가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한 층을 이룬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종종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미래를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잇는 삼각교류의 역사는 그러한 진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안에는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려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함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 곧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대서양의 파도가 여전히 해안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안에는 과거의 목소리도 함께 섞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 목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작은 시간 여행입니다. 인류가 만든 수많은 발명품 중에서 가장 기묘하고 오랫동안 사랑받으며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입니다.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우리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문명보다 더 먼, 심지어 농업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심기도 전에 이미 발효된 열매를 맛보고 그 알싸한 느낌에 놀라거나 혹은 기분 좋게 취하는 순간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술과 처음 마주한 그 순간부터 와인과 맥주를 거쳐 증류주가 탄생하는 과정, 그리고 술이 단순한 음료를 넘어 권력 의례 문화의 상징이 되기까지 긴 역사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류 문명과 함께 걸어온 술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을 돌려 아주 먼 과거로 갑니다. 아직 기록도 도시도 없던 시절, 인류는 수렵과 채집을 하며 자연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무리가 야생 과일을 주워 먹습니다. 그중 일부는 며칠 동안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햇빛과 자연의 미생물이 결합해 자연스럽게 발효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그 과일을 먹고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말이 많아지고 가볍게 비틀거리는 감각. 어떤 이는 웃기 시작하고 어떤 이는 갑자기 용기가 생겨 고백을 합니다. 인간은 바로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다. 시간과 자연이 만든 또 다른 세계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술의 시작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7000년에서 6000년 사이 중국 화북 지역에서 발견된 토기 조각에서 발효된 쌀벌꿀 야생 과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술 항아리로 여겨집니다. 한마디로 술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발효식품 중 하나이며 문명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인류는 농업을 시작합니다. 곡식이 생기고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발효는 자연의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기술이 됩니다. 곡물을 씹어 침에 섞인 효소로 발효시키는 방법, 물과 곡식을 끓이고 식힌 후 자연 발효시키는 방법 등 초기 문명은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은 맥주의 원조로 불릴 만큼 전문가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에는 맥주 제조법과 맥주 관련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임금 대신 맥주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때의 맥주는 오늘날처럼 맑고 톡 쏘는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걸쭉하고 곡물 찌꺼기가 많았으며 빨대로 찌꺼기를 피해 마셔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맥주는 귀중한 에너지원이자 영양 공급원이었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회적 매개체였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종교 의식과 사후 세계의 준비에도 술이 사용되었습니다. 피라미드를 만드는 노동자들에게 맥주가 제공되었고 부장품 속에도 술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술을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신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와인이라는 또 다른 술과 마주합니다. 포도 재배가 시작되고 인류는 곡물이 아닌 과일에서 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와인을 문화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와인이 철학과 신화, 정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깊은 대화를 나누던 술자리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지성을 발전시키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는 광기와 창작, 영감의 신으로 등장합니다. 그만큼 술은 감정과 지성 사이의 경계를 흐리는 존재였습니다. 로마에 오면 와인은 더욱 강력한 사회적 상징이 됩니다. 부자들은 최고급 와인을 마시고 노예들은 신맛이 강한 싼 와인을 마셨습니다. 술은 계급을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잔치에서 배가 부르도록 먹고 마시고 오히려 억지로 토해낸 뒤 다시 먹는 로마 귀족들의 향연 문화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고대에서 술은 종교 정치 사회 예술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다는 행위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문명과 신념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중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세 유럽은 술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기 유럽은 물이 오염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맥주와 약한 와인을 물처럼 마셨습니다. 아이들도 맥주를 마셨고 수도원은 술의 연구소에 가까웠습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맥주를 체계적으로 양조하는 법을 개발했습니다. 맥주에 홉을 넣어 향을 더하고 부패를 막고 보존 기간을 늘리는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맥주의 기본 형태는 이때 대부분 완성된 것입니다. 또한 중세 기독교 문화에서 술은 죄악과 축복 사이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과하게 마시면 죄가 되지만 적절하게 마시면 신을 기리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성찬식에서 포도주가 신성한 상징으로 사용된 것은 술의 지위가 단지 음료 이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시대는 중요한 분기점에 도달합니다. 바로 증류기술의 탄생입니다. 인류가 불과 증류기를 이용해 알코올을 농축시키는 방법을 발견하자 술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증류기술은 아라비아 과학자들에게서 본격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들은 의학과 화학 연구를 위해 증류기술을 연구했지만 곧 이 기술은 술 제조에 응용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아라비아의 물, 즉 알코올입니다. 증류주의 탄생은 강한 술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유럽의 기술이 전파되자 브랜디, 보드카, 위스키 등이 탄생합니다. 특히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위스키는 물의 생명이라는 뜻에서 이름이 나왔습니다. 눈보라치는 고원에서 위스키는 추위를 버티게 해주는 동료였고 전사들의 용기를 돋우는 음료였습니다. 위스키의 탄생은 단순한 술의 발전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과 문화를 형성한 사건입니다. 증류주는 전쟁과 식민지 시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은 럼주와 브랜디를 군대와 선원들에게 지급했고 술은 전쟁의 사기, 식민지 통치, 무역의 핵심 품목이 됩니다. 아프리카 노예무역에서도 술은 교환의 주요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술은 문화의 상징이자 권력과 경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술은 인간의 삶 가장 밝은 순간과 가장 어두운 순간 모두에 등장합니다. 축제, 결혼, 탄생, 수학 같은 기쁨의 순간에도 전쟁, 약탈, 식민지, 지배 같은 비극의 순간에도 술은 함께 있었습니다. 술은 인간의 감정과 문명 사이를 오가며 경계를 흐리고 통합하고 또 때로는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오면 술은 과학의 언어로 다시 정리됩니다. 루이 파스테르가 발효의 원리를 규명하며 발효가 신의 마법이 아니라 미생물의 활동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발명은 맥주, 와인, 위스키 제조 기술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류는 술을 통제 가능한 기술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는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옵니다. 도시 노동자들은 긴 노동 시간을 버티기 위해 술에 의존하기도 했고 술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19세기에는 금주운동이 확산되고 일부 국가에서는 술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금지령은 오히려 불법 양조, 암시장, 갱단을 만들어내며 술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했습니다. 결국 금주 정책은 실패로 끝났고 술은 다시 합법적 생산 체계 속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세계화와 함께 다양한 술이 국경을 넘어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어느 도시에서든 맥주, 와인, 위스키, 사케, 럼, 데킬라를 마실 수 있는 것은 21세기 세계화가 만든 장면입니다. 술은 이제 지역의 전통을 담은 브랜드가 되고 문화의 상징이 되고 관계의 매개체가 되고 때로는 예술과 감정의 언어가 됩니다. 하지만 술이 가진 핵심적인 힘은 아마도 아주 오래전부터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술은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풀어주고 두려움을 잠시 지우고 사람들과 마음을 열게 하며 하루의 고단함을 녹여주는 존재. 그래서 술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고 술을 무조건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술은 감정을 풀어주는 동시에 많은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고대에서 현대까지 수많은 문헌에 술에 대한 경고와 조심의 메시지가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술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술의 역사는 인류가 그 힘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술을 사랑하면서도 경계했고 의례로 사용하면서도 조절하려 했고 금지하면서도 몰래 찾았고 과학으로 분석하면서도
여전히 감정의 언어로 받아들였습니다. 술은 단순한 발효 음료가 아닙니다. 인류의 감정, 문화, 권력, 기술, 예술이 모두 술이라는 매개체에 응축된 것입니다. 작은 항아리 속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발효가 결국 인류 역사와 함께 흐르는 거대한 문화의 강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술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 떠올려 봅니다. 술은 인간이 자연에서 얻은 가장 오래된 마법이자 가장 오래된 위엄이고 가장 오래된 위로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남기며 대본을 마칩니다. 인간은 술을 만들었지만 어떤 순간에는 술이 인간을 만들기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술을 마시는 이유, 그 이유만큼 술의 역사는 깊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중 하나는 바로 밥을 먹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행위 속에도 시대의 분위기, 사회의 구조, 관계의 형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히 흥미로운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시락입니다. 도시락은 단순히 밥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준비했는지, 어디에서 먹는지, 어떤 상황에서 펼쳐지는지에 따라 도시락은 전혀 다른 의미를 띱니다. 누군가에게 도시락은 집에서 챙겨온 따뜻한 사랑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시락은 편의점 진열대에서 집어든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도시락은 노동과 경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도시락이라는 작은 상자를 통해 근대화, 산업화, 그리고 1인 문화까지 이어지는 사회의 모습을 한 번에 들여다보려 합니다. 도시락의 사회학이라는 제목처럼 포장된 한 끼가 말없이 들려주는 삶의 변화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카메라는 시간을 거슬러 꽤 먼 과거로 향합니다. 아직 도시가 지금처럼 거대하지 않고 사람들의 삶이 자연과 더 가까웠던 시기, 논밭으로 향하던 농민들, 산으로 나무하러 가던 이들, 긴 길을 걸어야 했던 장사꾼들 곁에는 늘 간단한 음식을 싸넣은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달랐지만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미리 준비한 밥과 반찬을 그릇이나 보자기에 담아들고 나가 일하는 틈에 잠시 멈춰 앉아 먹는 한 끼. 그 도시락에는 분명 지금보다 훨씬 거친 삶의 숨결이 실려 있었습니다. 집에서 준비해준 사람의 손때, 쌀 한 톨을 아끼며 꾸려 넣은 주머니 속 사정, 그리고 함께 둘러앉아 밥을 나눠 먹던 사람들 사이의 동료의식까지. 이때 도시락은 어딘가로 떠나는 사람과 그를 보내는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을 수는 없지만 밥 그 자체에 마음을 담아 보내는 행위. 도시락은 그렇게 거리와 시간을 건너 관계를 이어주는 도구였습니다. 근대화가 시작되고 철도가 깔리고 학교와 공장이 생기면서 도시락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도시락은 산과 들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교실과 공장, 그리고 열차 안에서도 펼쳐집니다. 학생들이 교실 책상 위에 도시락을 올려놓고 먹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도시락에는 밥과 김치, 때로는 계란이나 멸치볶음 같은 반찬이 들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한 끼지만 그 속에는 집안의 형편, 엄마의 새벽,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 자체가 가진 사회적 의미까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도시락을 싸올 수 있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 반찬이 풍성한 도시락과 거의 밥뿐인 도시락. 교실 안 도시락 풍경은 곧 그 사회의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도시락은 산업화의 초창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공장을 떠날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 도시락은 잠깐의 휴식, 숨을 고르는 시간, 그리고 몸을 버티게 하는 에너지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 도시락은 사랑과 여유의 상징이라기보다 노동의 그림자에 가깝습니다. 사이렌 소리에 맞춰 허겁지겁 뚜껑을 열고 시간을 계산하며 급히 입에 밀어넣는 밥. 노동자의 점심시간은 개인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다시 일을 하기 위해 몸의 연료를 채우는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도시락은 근대화의 초입에서 이미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카메라는
조금 더 현대에 가까워진 시대로 이동합니다. 서서히 도시가 크게 성장하고 공장지대와 주거지역이 분리되며 사람들은 집과 일터가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붐비는 출근길, 빽빽한 건물, 빽빽한 일정. 이때 도시락은 한 가지 중요한 갈래로 나뉩니다. 집에서 준비해오는 도시락과 외부에서 사 먹는 도시락. 먼저 집에서 가져오는 도시락에는 여전히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 학교 도시락, 남편의 회사 도시락, 혹은 본인이 직접 싸는 도시락. 도시락을 준비하는 주체는 대부분 가정 내 돌봄 노동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시락이 단순히 한 끼가 아니라 집안의 역할 분담, 성별 역할의 구조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껏 싸준 도시락이라는 말에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데우고 색깔과 영양을 생각해 반찬을 나누어 담는 손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도시락은 단지 맛있는 한 끼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시간을 썼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이들이 회상하는 어린 시절의 도시락에는 늘 감정이 함께 따라 붙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도시락을 펼쳤을 때의 자부심, 혹은 부끄러움, 반찬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생긴 우정, 어떤 날은 숟가락을 들기도 싫었던 마음까지. 도시락이라는 작은 상자 안에는 한 사람의 성장기와 가정사가, 그리고 그 사회의 분위기가 조용히 들어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는 또 한 번 시간을 앞으로 돌려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도시락, 배달 문화가 익숙해진 시대로 향합니다. 언젠가부터 도시락을 준비한다는 말은 반드시 집에서 정성껏 싸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도시락을 집어들고 전자레인지에 데워 회사 책상 위에서 먹는 모습 역시 너무나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기술의 발전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1인 가구의 증가이라는 시간의 불규칙함, 집에서 요리를 준비할 여유가 줄어든 삶의 구조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혼자 먹는 도시락은 점점 익숙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도시락은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위해 싸준 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도시락은 스스로 자신의 하루를 유지하기 위해 편리함을 선택한 개인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회사의 점심시간,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도시락을 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싸온 반찬통을 펼치고, 누군가는 편의점 도시락의 비닐을 벗기며, 또 다른 누군가는 어제 배달을 시키고 남은 음식을 용기에 옮겨 담았습니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도시락은 여전히 포장된 한 끼로 우리 삶의 틈 사이를 메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소풍날의 도시락, 기차 여행의 도시락, 회사 야유회나 운동회의 도시락. 이때의 도시락은 노동이나 생계의 상징이 아니라 특별한 날의 작은 축제입니다. 평소와 다른 반찬, 평소보다 신경 쓴 모양, 예쁘게 자른 과일, 반짝이는 유부초밥 같은 것들. 이 도시락은 먹는 사람의 입맛보다 보는 사람의 눈과 함께 먹는 사람의 기분까지 고려한 도시락입니다. 여기서 도시락은 단지 생존을 위한 밥이 아니라 관계와 기억을 위한 기호가 됩니다. 도시락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문화는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채워넣은 도시락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고, 이 정도면 아이가 좋아하겠지요? 오늘은 나를 위해 예쁘게 싸보았어요 라는 문장이 함께 달립니다. 이런 도시락은 한 끼의 영양을 넘어 나는 누군가를, 혹은 나 자신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도시락은 다시 한번 사회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도시락을 준비할 여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도시락을 싸는 행위가 행복한 사람과 부담인 사람, 도시락 뚜껑을 열 때 설렘을 느끼는 사람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산업화와 장시간 노동, 불안정한 고용과 치열한 경쟁, 1인 가구의 증가와 돌봄의 부담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시락 준비를 포기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시락에 모든 정성을 쏟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도시락을 통해 자신의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도시락을 통해
타인에 대한 책임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결국 도시락은 사회 구조와 개인의 선택이 교차하는 작은 무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락을 통해 보이는 함께 먹는 것과 혼자 먹는 것의 차이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도시락은 원래 혼자 먹기 위해 챙겨가는 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함께 먹는 장면을 자주 만들어냈습니다. 학교 급식이 보편화되기 전 교실에서 각자의 도시락을 펼쳐 반찬을 조금씩 나눠 먹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도시락은 개인의 밥이지만 뚜껑이 열리는 순간 그 안에 든 것들은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입 먹어볼래? 라는 제안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작은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1인 도시락 문화에서는 이 나눔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인의 시간, 개인의 공간, 개인의 취향이 존중되는 만큼 밥을 함께 나누는 경험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이라는 같은 형식 속에서도 어떤 도시락은 함께의 상징이고 어떤 도시락은 혼자의 상징입니다. 이 지점에서 도시락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꿈꾸고 있는지를 조용히 물어옵니다. 도시락통을 여는 순간 우리는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밥과 반찬만이 아니라 시간과 노동, 정성과 타협, 그리고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한 역할까지 모두 섞여 있습니다. 도시락의 사회학이란 결국 도시락이 보여주는 이 모든 층위를 한 번에 읽어보려는 시도입니다. 근대화와 산업화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도시락은 노동을 버티게 하는 에너지. 학교 책상 위에서는 계급과 돌봄의 흔적이었으며 오늘날 편의점 진열대에서는 빠르고 효율적인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사랑과 정성, 기억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포장된 한 끼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도시락이라는 작은 상자가 우리에게 건네는 조용한 질문이자 이 영상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느끼는 그 감각은 참 묘합니다. 입안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뜨겁고 눈물이 나고 땀이 흐르는데 이상하게도 또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맛에 중독되었다고 말하고 어떤 문화는 그 매운맛을 민족의 상징처럼 자랑합니다. 한국의 매운 김치찌개, 인도의 커리, 태국의 똠얌꿍, 멕시코의 살사까지 매운맛은 분명 전 세계를 지배하는 공통 언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고추, 즉 매운맛의 핵심 재료는 원래부터 전 세계에 있던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대부분의 시간 동안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은 고추 없이 살아왔습니다. 지금의 매운 음식 문화는 사실 불과 몇백 년 전부터 갑자기, 그것도 폭발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매운맛의 침공이 인류의 식탁을 덮쳐온 것이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로 퍼져나간 고추, 그리고 그 작은 빨간 열매가 어떻게 각 나라의 식탁과 문화, 심지어 정체성까지 바꾸어 놓았는지 시간 여행을 하듯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카메라는 15세기 말 유럽의 바닷가로 향합니다. 스페인의 항구 도시, 가을 바람이 부는 푸두가에는 커다란 범선들이 줄지어 서 있고 선원들의 분주한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한 인물이 서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가 바다로 나선 이유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와 동아시아로 향하는 새로운 항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향신료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향신료는 금보다 비싸다고 할 정도로 귀한 상품이었습니다. 후추, 계피, 정향, 육두구 같은 향신료들은 맛을 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고기를 보존하고 음식의 비린내를 감추고 약처럼 쓰이기도 했습니다. 향신료를 손에 넣는다는 것은 곧 천문학적인 부와 권력을 손에 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왕과 상인들은 지구 반대편까지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어딘가에 향신료의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콜럼버스 역시 그 꿈을 안고 서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인도에 도착했다고 믿었지만 그곳은 사실 완전히 다른 대륙, 아메리카였습니다. 그가 잘못 찾아간 이 길이 인류 식문화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킬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는 없던 수많은 식물이 있었습니다. 감자, 옥수수, 토마토, 카카오, 땅콩,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고추까지. 콜럼버스와 뒤를 이은 탐험가, 상인, 선교사들은 이 새로운 작물들을 배에 실어 유럽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를 우리는 오늘 콜럼버스 교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륙과 대륙이 식물과 동물, 질병과 사람을 주고받는 거대한 교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추는 처음에는 그저 낯선 식물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붉은 열매가 매달린 이 식물은 유럽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것을 맛보았을 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혀를 찌르는 듯한 화끈함, 코로 치고 올라오는 자극, 먹고 난 뒤에 남는 뜨거운 열기. 이것은 후추와는 또 다른 폭발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후추는 매우 비쌌습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길고 위험한 무역 경로를 거쳐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추는 달랐습니다. 아메리카에서 가져온 이 식물은 재배가 쉬웠고 따뜻한 기후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게다가 말려서 가루로 만들면 후추처럼 사용할 수 있었고 매운맛의 강도는 오히려 더 강렬했습니다. 값싸고 강력하며 재배가 쉬운 새로운 매운맛. 유럽 상인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고추는 곧 새로운 향신료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장면은 그 다음입니다. 고추는 유럽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상인들은 곧 이 식물을 유럽의 바깥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이 항해하던 인도양과 동아시아 무역로를 따라 고추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먼저 인도입니다. 인도는 원래부터 향신료의 본고장이었습니다. 후추, 카르다몬, 강황, 생강, 다양한 향신료들이 이미 풍부하게 사용되고 있었지요. 그런 곳에 고추가 들어갔습니다. 고추는 처음에는 낯선 손님이었지만 인도 사람들은 이내 그 매운맛의 가능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뜨거운 기후, 땀을 많이 흘리며 살아가는 환경에서 매운 음식은 오히려 시원함과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땀이 나고 그 땀이 식어가면서 몸에 열을 내려줍니다. 또한 강한 향과 매운맛은 재료의 부족함을 보완해주기도 했습니다. 고기나 채소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도 향신료와 고추를 쓰면 꽤 먹을 만한 요리가 되었습니다. 고추는 곧 인도의 다양한 요리에 스며들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커리는 고추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강황으로 노란색을 내고 각종 향신료로 향을 더하는 것에 고추가 더해지면서 인도의 커리는 단순한 향신료 음식이 아니라 매운맛의 예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아시아로 이동합니다. 중국, 일본, 조선. 고추는 이 지역에도 포르투갈과 중국 상인 혹은 일본을 통해 서서히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어떤 경로로 누가 처음 고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 사이 동아시아에 고추가 본격적으로 전해진 것은 확실합니다. 처음 고추를 마주한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이 식물은 낯설었습니다. 이미 이 지역에는 산초, 후추, 생강, 마늘, 파, 겨자, 후추나무 열매 등 다양한 향신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추의 매운맛은 기존 향신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작고 붉은 열매 하나가 입안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특히 사천 지방에서 고추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덥고 습하며 겨울에는 춥고 상하기 쉬운 재료가 많은 환경에서 고추와 기름, 마라 향신료가 결합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화끈한 사천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매운맛은 단지 혀를 자극하는 수준을 넘어
혀가 얼얼해지는 마비감까지 더해져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고추와 화자오, 두반장 같은 재료들은 이 지역 사람들의 식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조선에도 고추는 결국 도착합니다. 고추가 언제 어떤 경로로 조선에 들어왔는지는 지금도 논쟁이 있지만 임진왜란 이후 도입되었다는 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일본과 중국, 포르투갈 상인들이 얽히고 설키며 오가던 시기에 고추가 함께 들어왔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처음 조선 사람들 눈에 고추는 장식용 관상식물로 보이기도 했고 약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이 빨간 열매 그냥 보기만 하고 있을 게 아니다. 매운맛은 차츰 조선의 반찬들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소금과 젓갈로만 만들던 김치에 고추를 넣자 전혀 다른 음식이 되었습니다. 고춧가루는 맛, 향, 색을 동시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소금만으로 절이고 발효시킨 김치는 시간이 지나면 색이 점점 탁해지지만 고추가 들어간 김치는 붉은 기운을 띠며 시각적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무엇보다 고추의 매운맛은 발효와 함께 김치에 강렬한 생명력을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고추는 조선의 밥상에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매운 김치는 결국 한국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음식으로까지 자리 잡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우리나라 고유의 매운맛이라고 생각하는 그 맛이 사실은 아메리카에서 온 식물과 조선의 발효 문화가 만나 만들어낸 비교적 젊은 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고추는 일본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원래 일본 음식은 대체로 간장, 된장, 다시 국물의 섬세한 감칠맛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는데 고추가 전해진 이후 일부분에서는 매운맛이 의미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고춧가루와 미소가 만난 고추된장, 라멘에 들어가는 매운 양념, 매운 튀김 양념 등 고추는 일본에서도 서서히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다만 한국이나 중국 일부 지역처럼 매운맛이 중심인 문화라기보다는 섬세한 맛에 특정 상황에서 강한 자극을 더하는 보조 역할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화면은 다시 서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그리고 다시 아메리카 대륙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사실 고추의 원산지는 바로 중남미입니다.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미 고추를 재배해왔습니다. 마야와 아즈텍 문명은 옥수수, 콩, 호박과 함께 고추를 기본 식재료로 사용했습니다. 고추는 이 지역 사람들의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유럽인이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이들은 이미 다양한 종류의 고추를 구별하고 재배했습니다. 작고 둥근 것, 길고 가는 것, 주름진 것, 색깔도 초록, 노랑, 주황, 빨강 등 수많은 변종이 존재했습니다. 멕시코의 살사 소스, 각종 스튜와 찜 요리, 타코에 들어가는 고추들은 모두 이 오랜 전통의 산물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고추가 퍼진 것은 어찌 보면 아메리카의 오래된 매운맛 문화가 세계로 확산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고추는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습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은 서아프리카 해안과 동아프리카, 인도양 연안까지 활발히 오갔고 그 경로 곳곳에 고추를 심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뜨거운 기후, 육류와 곡물이 중심인 식단, 식품 보존의 어려운 조건들이 결합하여 매운 고추와 기름, 향신료가 어우러진 요리들이 빠르게 퍼집니다. 서아프리카의 매운 스튜와 찜, 동아프리카 해안의 매콤한 코코넛 수프, 북아프리카의 스파이시 소스까지 고추는 아프리카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맛을 좋아하게 된 것일까?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잘 알려진 캡사이신입니다. 캡사이신은 사실 우리 몸에 통증을 보내는 물질입니다. 혀와 입안의 통각 수용체를 자극해 실제로 뜨거운 것이 닿았을 때와 비슷한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통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우리 몸은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분비하여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바로 이 과정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쾌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으면 땀이 나고 눈물이 나지만 한편으로는 스트레스가 풀린 듯 짜릿한 해방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짜릿한 경험을 반복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는 안 먹어야지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또 찾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핫한 매운맛은 공동체의 유대에도 기여합니다. 매운 음식을 함께 먹으며 서로의 반응을 보고 웃고 너는 어느 정도까지 먹을 수 있느냐를 묻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합니다. 한국에서 매운 떡볶이집, 매운 닭발집, 매운 라면, 도전이 친구들끼리 추억을 만들고 회사 회식 자리에서 매운탕과 찌개가 빠지지 않는 이유도 단순한 음식의 취향 문제를 넘어 이런 감정적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각 나라의 매운맛 문화는 고추와 만난 역사, 기후, 경제, 사회 구조를 따라 각기 다른 얼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추와 발효, 김장이 결합하면서 매운 발효 음식 문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은 붉은색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고추장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밥과 비벼 먹고 찌개를 끓이고 고기를 재우는 다목적 소스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사천과 호남 지방에서는 고추와 기름, 향신료가 어우러진 강렬한 매운맛이 발달했습니다. 이곳의 매운맛은 단순히 혀를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입과 혀가 얼얼해지는 마비감까지 포함합니다. 마라탕과 마라샹궈 같은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인도에서는 고추와 각종 향신료가 결합하여 소위 카레라고 부르는 매운 소스 문화가 발달했고,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에서는 고추와 레몬그라스, 라임, 생선 소스가 만나 상큼하면서도 매운 복합적인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멕시코와 중남미에서는 고추의 원산지답게 종류별 고추와 허브, 옥수수가 결합해 고추 그 자체를 즐기는 독특한 소스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고추의 품종 이름이 곧 맛의 이름일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고추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습니다. 고추는 이처럼 각 나라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운맛이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정체성과 문화, 그리고 감정을 담아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향해 갑니다. 고추라는 작은 식물이 어떻게 세계 식탁을 점령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여정을 따라오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 고추가 유럽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몇 가지 요리를 바꾸어 놓을 재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류의 식문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존재가 되었습니다. 값싼 매운맛은 기존의 비싼 향신료 체계를 흔들었고, 어떤 지역에서는 고추가 곧 맛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매운 라면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매운 찌개를 끓이며 가족과 밥을 먹고, 매운 요리를 통해 타지의 음식 문화를 경험하는 모든 순간은 사실 수백 년 전 콜럼버스가 우연히 새 대륙에 닿은 그날 이후 시작된 거대한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매운맛은 침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공은 칼과 총이 아니라 혀를 찔러대는 조그만 붉은 열매의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날카로워서 거부감을 주기도 했지만 한번 받아들여지고 나서는 되돌리기 어려운 중독성을 지녔습니다. 맵다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맛의 정도를 넘어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감정, 기후와 역사까지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매운맛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를 한 입에 베어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추의 여정은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유럽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그리고 다시 각각의 지역에서 고유한 매운맛 문화로 피어난 긴 시간의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남기며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매운맛은 어떤 기억입니까? 고통입니까? 해방입니까? 아니면 함께 웃었던 사람들의 얼굴입니까? 고추는 단지 혀를 태우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 기억 속에 불을 붙이는 작은 불씨인지도 모릅니다.